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거론해왔습니다. 변론 종결 시점이 공지되자 의혹 검증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는데 헌재 최종 판단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에서 선관위 계엄군 투입 지시를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이를 지시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증거는 많지만 그 가운데 확인된 건 없어 실체 규명이 필요했다고 부연했고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헌재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를 받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또 보안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고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저희 선거 서버를 개선하였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이 지금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부정선거론을 띄워오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중국 개입설까지 제기했습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찍은 표를 가짜 투표지로 의심되는 용지라고 제시했다가 대리인단 안에서 당황 섞인 웃음이 터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투표 사무원 증인 신청 등을 기각하며 25일 변론 종결을 공지하자 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 호소까지 나섰는데 유일한 증거 방법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통촉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최종 결정 선고에서 이제까지 윤 대통령 측이 내놓은 부정선거 주장들이 계엄 정당성을 더하는 근거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0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 변론에선 대통령 측과 국회 측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들도 적극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증인들의 수사 기록 등을 보면서 진술의 진위와 배경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이 존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두 번에 걸친 증인신문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진술의 진위를 캐물었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이 굳이 체포 명단이 적힌 인사들의 감금까지 언급한 이유는 뭔지, 또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제치고 직접 지시한 배경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명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굳이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할 거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원장을 제끼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증인과 대통령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였나요?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는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는 체포 지시를 하고 조 원장에게는 한간 이야기만 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해석이 분분한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통화 내용도 파고들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윤 대통령이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고 말한 것을 칭찬 혹은 질책, 어느 쪽으로 받아들였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박현수 국장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 조서의 신빙성을 확인한 헌법재판관들은 다음 주 양측의 마지막 변론까지 종합해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탄핵 심판에서 주요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했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의 진술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태도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일부 증인들은 침묵이나 부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탄핵 심판에선 90분 동안 80여 차례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이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답변 드리지 않고 이 부분이 저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가 좀 곤란함을 재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계엄 이후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꿔 논란이 일었습니다.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조지호 경찰청장도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지만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등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검찰 진술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김현태 707 단장도 검찰 조서는 인정했습니다. 조사 다 받으시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적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셨죠? 네. 헌법재판소는 선례에 따라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기도 했는데 종합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만 남겨둔 상황에서 증인들 증언과 검찰 조서 내용이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계엄 사건 관련 영장들이 기각되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미 영장 청구와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확인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이때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까지 문제 삼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긴급 회견을 열어 중앙지법이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영장 기각에 공수처가 결국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영장 쇼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기각된 압수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혔을 뿐 압수 대상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중앙지법은 수사기관들이 비슷한 영장을 중복으로 청구해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각했을 뿐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은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장 쇼핑 주장을 두고도 여러 차례 진행된 영장 재판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과 서부지법 영장 청구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습니다. 1차 체포 시도가 있던 지난달 3일 점심쯤
윤 대통령은 김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정문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보안성 높은 앱인 시그널을 이용했는데 김 차장이 7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한 차례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되고 나흘 뒤엔 2차 영장 집행을 대비하는 듯한 정황도 보였습니다. 김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철통같이 막아내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해라. 경호구역을 완벽히 통제하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말씀을 주지시키겠다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조국혁신당의 고발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입니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되지 않아 해당 혐의로 당장 재판에 넘겨지진 않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김 차장의 구속영장에도 적시했는데 3차례 연속 검찰에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호처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어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서울 세종대로와 사직로, 남대문로 등에서 퇴진 비상행동과 자유통일당 등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퇴진 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단체는 동십자교차로에서 제동교차로까지 집회를 연 뒤 우정국과 남대문로, 하는교차로를 거쳐 행진합니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단체는 세종교차로부터 대안문까지 집회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교통경찰 240여 명을 투입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중도 외연 확장 전략으로 해당 발언을 했다는 분석 속에 일단 지지율 측면에선 긍정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천명하지만 실제로는 규제의 일변도라며 정치 사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야당이 재건축 촉진법 제정을 반대해 재개발을 원하는 지방에 대못을 박았다면서 중도 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 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당에선 또 따뜻한 아이스크림을 판다거나 고양이를 개로 불러달라 한다고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냐는 등 날선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어제와 오늘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이재명 대표의 카멜레온식 현란한 행보에 국민들은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당 정체성은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세상에 흑백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극우 내란당, 범죄당이 됐다고 쏘아붙이며 말꼬투리 잡아서 공격하기보단 정신부터 차려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명색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오로지 보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합니까? 지난 총선 공천으로 갈등을 빚었던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한편 양대 노총을 찾아선 노동 단축 의지를 강조하며 반도체 특별법으로 촉발된 주 52시간 예외 논란 진화에 나서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자중질환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우는 범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라 40%를 기록했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도 3%포인트 올라 60%가 찬성, 34%가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중도 보수 이미지나 이로부터 촉발된 논쟁이 전국 주도권을 잡는 데 나쁘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등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떨쳐내는 일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여권 내에선 조기 대선 언급이 사실상 금기시되고 있지만 대선 잠룡들은 점차 발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바라는 마음과는 별개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문수 장관은 최근 본인의 행보에 해석은 자유라며 여지를 두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이 섰는데 장독배기가 장이 안 갑니까?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방에 나밖에 없을 겁니다. 내일 당장 대선을 치른다고 해도 준비돼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쳐온 홍 시장은 조기 대선 준비의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홍 시장은 SNS에 본인이 지난 2017년 탄핵 대선에 나갔을 때 아무 준비도 못해 정권을 갖다 바쳤다며 탄핵 인용 뒤 주어지는 시간은 단 2달뿐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기각을 간절히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회 출근이 잦아진 김문수 장관도 확대 해석을 경계하던 과거와 달리 부쩍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으로서 그동안 탄핵 인용을 전제로 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탄핵 심판의 끝이 다가오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석은 자유인데 기자분들 왜 만나느냐, 이거 정치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국민을 만나는 심정으로 저는 만납니다. 다른 잠재적 후보들도 점차 여의도로 보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지방 분권 개헌을 주장해온 유정복 인천시장은 개헌은 빨간 넥타이를 맨 보수 세력만 좋아할 거라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당은 탄핵 기각을 기대하며 여전히 대선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설령 선거가 치러져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어렵지 않다고 보는 기류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8년 전엔 보수가 괴멸했지만 지금은 민주당의 헛발질로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대가 이재명 대표라면 싸워볼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잠재적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는 10명이 넘습니다. 당은 대외적으로는 대선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미 당 내에선 후보군을 한번 걸러내는 예비 경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빼고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시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계속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전 협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공개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비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협상 카드도 없으면서 강경하게 군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때렸습니다. I've had very good talks with Putin, and I've had not such good talks with Ukraine. They don't have any cards, but they play it tough. But we're not going to let this continue.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협상 참여는 중요하지 않다며 우크라이나를 협상에서 계속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So I don't think he's very important to be at meetings, to be honest with you. He's been there for 3 years. He makes it very hard to make deals. But look what's happened to his country. It's been demolished.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쟁 지원 대가로 히토류 지분 50%를 요구한 데 대해 젤렌스키가 곧 응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원 중단과 협상 배제 압박을 결국 버텨내지 못할 거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Here's the bottom line. President Zelensky is going to sign that deal. And you will see that in the very short term. And that is good for Ukraine.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대통령은 트럼프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젤렌스키가 평화를 얻으려면 미국 도움 없인 불가능하다며 트럼프의 종전 협상에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지난달 둔화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시점인 이달엔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서비스업 지표는 주로 소비와 고용을 반영하는 만큼 내수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GDP, 즉 국내 총생산의 80%를 차지하는 금융과 유통, 물류, 보건, 교육 등 서비스업이 이달 들어 위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구매 관리자들을 상대로 경제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선행 경제 지표인 구매 관리자 지수에서 서비스업은 지난달 52.9로 둔화하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달 예비치는 49.7로 아예 확장과 위축의 기준선인 50 아래로 떨어지며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 여파로 발표 직후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전달보다 0.3%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관세 전쟁과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market is showing us here today still with a kind of muted response, still waiting cautiously to see what the policies look like in the next few months. 전미부동산협회가 공개한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도 전달 대비 4.9%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월가 투자자들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미시건 대학교에서 조사한 소비자 심리 지수는 64.7로 전달보다 10% 하락해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이 악화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 부과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더 다급해졌습니다. 여러 나라가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발벗고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가 내밀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뭔지 최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의 가장 큰 명분은 무역 적자입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였는데 지난해에는 55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안은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확대입니다.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중동 호주산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는 사업이자 미국에서 참여를 제안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협상책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상업적 가치, 그다음에 손익 분석 이런 것까지는 다 함께 먼저 이루어져야 정부나 기업도 아마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러브콜을 보낸 조선업도 협상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해양 패권을 중국에 내줄 처지에 놓인 미국은 함정 건조 등 조선업 재건에 힘쓰고 있습니다. We can help counter those activities by partnering with the U.S.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원하는 대미 투자도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이미 바이든 정부 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만큼 추가 투자 결정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4년 중에서 3년을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을 거면은 관세 효과만을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확장한다는 건 별로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 같아요. 대신 대미 수출 증가는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계나 설비 반입이 늘면서 발생한 투자 유발형이라고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 관세 폭격에 대응하기 위해선 내줄 건 내주고 그 속에서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각국 정상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정상외교가 공백인 점은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최근 국내 과일 시장에서 망고와 체리 같은 수입 과일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산 과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과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도 할당 관세 적용을 확대해 시장을 더 키우면서 수입 과일의 성장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소비자들. 사과와 딸기 등 국산 과일을 선호하지만 비싼 가격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과일 중에서는 사과 이상 더 좋은 이 과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전보다도 한 30% 이상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작황부진의 국산 과일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크게 오른 사이 할당 관세를 등에 업은 수입 과일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와 귤 가격은 각각 72%와 46% 뛰었고 감과 사과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수입 과일 코너입니다. 그동안 바나나, 오렌지가 주도하던 수입 과일에 열대 과일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품목이 다양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입맛도 빠르게 적응 중입니다. 좀 저렴하다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맛있고요. 네. 지난해 신선과일 수입액은 20% 넘게 늘어난 2조 22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국산 주요 과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손 부족으로 정작 재배 면적이 0.8% 줄어든 상황. 지난해 금사과 때처럼 이상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전망치를 밑돌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열대화가 되고 이상기후화가 되면서 수확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세계와 관세 전쟁 중인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미국산 과일 수입 확대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수입 과일의 진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경기 고양에서 60대 식당 주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는 야산에서 불이 나 진화대원 2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앞에는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이 서 있고 식당 안쪽에선 경찰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식당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8시 반쯤. 숨진 여성은 이 식당 주인으로 확인됐고 함께 있던 50대 여성은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경기도 양주시에선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사고 지점을 지나던 도중 피해자가 차 앞에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쯤에는 강원 정선군 열양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청과 소방당국이 진화대원 20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로 주민 한 명이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엔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미국 래퍼 투올리스 공연장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폭발물 수색을 위해 공연이 중단됐고 공연하던 래퍼 투올리스와 관객 9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폭발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장 통제는 1시간 반 만에 해제됐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지난 2023년 흉기 난동이 잇따를 당시 온라인으로 흉악 범죄를 예고해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의 10% 정도가 구속됐습니다. 일반 협박 범죄 피의자 구속 비율의 10배가 넘는 수치였는데 공권력을 향한 흉악 범죄 예고가 다시 반복되는 요즘 경찰은 또 한 번 엄정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살해하겠다거나 탄핵 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겠다는 등 최근 인터넷에는 선을 넘은 협박글이 잇따랐습니다. 비상계엄 수사와 탄핵 심판이 주요 분기점을 지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는데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이 같은 상황이 낯설지 않습니다. 조선의 신림동 흉기난동과 최원종의 서현역 돌진, 흉기난동이 벌어진 지난 2023년에도 온라인상의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민적 불안감이 극에 달하자 경찰은 2달 동안 특별 치안 활동을 벌였고 흉악범죄 예고글 571건을 적발해 29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10%에 가까운 28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대부분 협박죄가 적용됐는데 2023년 경찰이 협박 혐의로 검거한 인원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가 1%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르는 공권력에 대한 협박글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올해 들어 40여일 동안 국가기관과 판사,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의 협박글 132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명을 검거했고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남성 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실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은 아니었고 홧김에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처는 없었습니다. 국민적 불안감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국가 질서까지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경찰이 또 한 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군의관 등 입영 대상자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군 당국은 훈령을 개정해 최대 4년에 걸쳐 입영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미필 전공의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속에 대거 사직한 전공의 가운데는 군 미필 전공의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의무사관 후보생 신분이 되는데 군의관 혹은 보충력으로 편성돼 공보위로 복무해야 하고 일반 병으로 외전하는 병역법상 불가능합니다. 군 당국은 매년 초 군의관 통상 600에서 700명, 공보위는 200에서 300명 수준에서 1000명 안팎 낀 후보생 모두를 선발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가 변수가 됐습니다. 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최소 3배 이상인 3,300명으로 크게 늘어 필요한 수보다 처음으로 많아진 겁니다. 이들을 한 번에 군의관이나 공보위로 충원하게 되면 내년 이후 충원할 군의관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당국은 최근 이들을 4년에 걸쳐 나눠 입영시킨다는 방침과 함께 행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따라 현역 미선발자로 따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가 마련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군에 필요한 시기에 오게 되는데 대상이 많고 저희가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일부. 하지만 미필인 사직 전공의들은 입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길게는 4년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상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도 불가능해 다른 병역 대상자와 비교해도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군필자를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의료계 취업 시장에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취업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일할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현재도 군필 여성 전공의들과 채용 조건에서 차이가 있고 미필 전공의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군 당국은 훈령 개정은 단순히 입대하지 못한 후보생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일 뿐 불이익을 주려는 건 아니고 사전에도 여러 차례 이번 개정안을 설명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2달 넘게 자신의 차량의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아내의 시신을 다른 곳에 유기하려 했는지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경찰 호송 차량이 피의자를 태우고 법원으로 향합니다. 아내를 살해해 2달 넘게 시신을 보관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7시간 만에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40대 아내가 머리 부위 손상과 목 졸림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집 근처 공영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피해 여성 지인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피해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흔적이 2달여 동안 없는 점을 볼 때 강력사건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또 일용직 노동자인 A씨가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툰 점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차량을 압수수색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아내 시신을 실은 채 며칠 동안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숨기려 했는지 당시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산줄기를 타고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전 11시 반쯤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야산에서 불이 난 겁니다. 헬기와 차량 20여 대, 인력 100여 명이 투입된 끝에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강원도 강릉시, 헬기가 야산 위를 날아다니며 연기를 뚫고 물을 뿌립니다. 헬기 4대와 인력 120여 명이 진화 작업에 나서 30여 분 만에 산불을 껐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도 산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중부 지역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은 산불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하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추위가 오래 가고 있지만 봄 날씨는 예년보다 따뜻할 걸로 예고됐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 등 올해 봄꽃은 예년보다 최대 11일가량 빨리 필 걸로 전망됐습니다. 정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샛노란 개나리와 연분홍 진달래,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며 모습을 드러내는 이 꽃들은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전령사입니다. 올해는 봄꽃을 예년보다 이틀에서 최대 11일가량 일찍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상순, 중순, 하순이 모두 그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한 1.5도까지 높게 예상하는 곳이 있는데 그 기온이 평년보다 이제 높음에 따라서 개화 시기도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빛으로 봄을 화사하게 장식하는 개나리는 다음 달 14일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이후 부산과 대구 15일, 광주 16일, 대전 20일, 서울에서는 22일쯤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겠습니다. 분홍빛 진달래도 제주도에서 다음 달 16일부터 피기 시작해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는 20일쯤 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나리와 진달래는 보통 개화 후 일주일 뒤부터 절정에 이르는데 다음 달 하순에는 전국에서 만개한 봄꽃을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는 벚꽃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최대 여드레 빨라진 3월 하순부터 찾아올 것으로 보여 봄꽃 절정 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벚꽃은 제주도에서 다음 달 22일 시작돼 부산 23일, 대전 29일, 강릉과 서울은 4월 1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4월 중순에는 전국에서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꽃샘 추위가 봄 초반까지 나타날 수 있어 봄꽃 개화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휴전협정으로 잠시 전투를 멈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번엔 넘겨받은 인질 시신의 진위를 놓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휴전 합의가 한 달 만에 다시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검은 관을 옮깁니다. 재작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때 끌려갔다가 숨진 4명의 시신이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이스라엘로 인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여성 시리 비바스와 각각 4살과 10달 된 두 아들의 시신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넘겨받은 이스라엘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이 가운데 모친인 시리 비바스의 시신이 가짜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을 시리 비바스로 속여 보낸 것이라며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אנחנו נפעל בנחישות להשיב את שירי הביתה יחד עם כל חטופינו, החיים והחללים כאחד, ונבטיח שהחמאס ישלם את מלוא המחיר. 이에 대해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질들이 숨지면서 그 과정에서 유해가 섞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마스 관계자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시신을 수습하면서 다른 시신들과
섞였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질들의 죽음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하마스는 인질들이 납치 한 달가량 지나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은 국립법의학센터 확인 결과 아이들은 이미 납치 상태에서 살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뜩이나 인질들의 유해를 전시하듯 인도한 것에 대한 이스라엘 측의 분노가 거센 상황에서 시신의 진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불안한 휴전 상황이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올해 들어 제주 해상에서 어선 사고가 잇따라 해양안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10년 전보다 제주 해상의 기상특보 발효 횟수가 3배 이상 느는 등 조업 환경이 나빠져 어민들은 다양한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이 뒤집혀 있습니다. 지난 12일 제주 해상에서 전복 사고를 당한 재성호로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는 1280여 건에 이르고 5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이처럼 잇따르는 어선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제주 어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민들은 임금은 높아지고 연근의 어획량은 줄어 위험을 무릅쓰고 먼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어선 감축을 확대시켜갖고 어쩌나 선수가 적어야지 바다는 적은데 고기가 감소다 보니까 밑집령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에 문제가 있으면은 같이 배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줘야 하는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야지 무정 사고만 나서 참 사람의 목숨은 하나인데 너무나도 진짜 안타깝고. 공단 측은 기후변화로 바뀌는 바다 상황에 잘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 변화라든가 어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안전하고 우리 어선원들의 복지가 보장이 되는 새로운 어선을 위한 안전 기준이라든가 안전 장비 개발에도 노력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구를 찾아 소화기와 벨트형 구명조끼 등을 나눠주며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이달 말까지 2주 동안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기존 스텐트의 단점을 보완한 몸에서 녹는 새로운 혈관 스텐트가 개발됐습니다. 딱정벌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윤재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몸의 피가 순조롭게 흐르지 못할 때 사용하는 스텐트. 동맥경화증 등으로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 혈관을 확장하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몸 안에 들어간 스텐트의 수명은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 기간이 지나면 스텐트의 역할은 다하지만 체내에 영구적으로 금속 스텐트가 남아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체내에 스텐트가 영구적으로 남아있게 되면은 만성 염증 반응이나 재협착 등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체내에서 자연 분해되는 합금 스텐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 제품은 유연성이 낮아 굴곡진 혈관에서 구조적 파손 등의 부작용 위험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전북대 연구진은 악마의 철갑 딱정벌레의 겁날개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키틴질 껍질로 구성돼 차가 밟고 지나가도 끄떡없는 높은 강도와 유연성이 특징. 그 결과 기존 스텐트보다 혈류를 고르게 분산시켜 혈관 내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딱정벌레의 그런 날개 구조를 모사한 새로운 스텐트 구조를 개발함으로써 그러한 강성과 유연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금속공학 분야 세계 1위 학술지인 저널 오브 마그네슘 앤드 얼로이즈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전북대 기술융합센터 등과 협력해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비임상 실증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네, 2월의 마지막 주말인데도 봄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찾아온 한파 때문에 야외 활동하기 어려울 지경인데요. 반짝 기온이 올랐던 지난 주말과 달리 이번 주말은 또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고속도로의 교통량 그래프도 함께 내려가겠고요. 자주 막히는 구간에서만 다소 혼잡할 전망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적지만 사고 구간이 많습니다. 153번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조합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요. 120번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사고 처리 길어지면서 부평 부근 4차로가 막혀 있으니까요. 일대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서울요금소 4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침 시간대 사고 구간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는데요. 오전 6시 12분경 45번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도 양평 쪽으로 충주분기점 부근 2, 3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 있어서 또 다른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는 창녕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가 살펴집니다. 한파 속 차량 점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늘 아침 눈길 구간 살펴지고 있습니다. 12번 무안 광주고속도로 위로도 공격적으로 눈이 내리는 가운데 곳곳으로 펑펑 눈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월동장구 챙겨서 출발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주말인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북 그리고 전북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1도, 체감온도 영하 8.7도까지 떨어져 있고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영하 18.3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한편 서쪽을 중심으로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눈이 오겠는데요. 대설경보가 내려진 울릉도 독도는 최고 30cm, 제주 산간은 1에서 5, 그 밖의 지방으로는 1cm 안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쪽 지방은 갈수록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화재 유의하셔야겠고요. 해상으로는 물결이 높아서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영하 10.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창원은 7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초반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